오늘 제가 할 주제는 행복인데요. 행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기독교인들이 행복해도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행복은 기독교하고는 좀 상관없는, 오히려 행복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행복은 감히 성경적으로나 또 최근 나오고 있는 연구로 보나 우리가 추구할 만한 굉장히 좋은 목표이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보고서들이 학계나 혹은 어떤 기관에서 나올 때 가끔씩 큰 임팩트를 인류에게 줍니다. 유엔에서 얼마 전에 나온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아주 의미 있는 보고서입니다. 몇 주 전에 나왔는데 3명의 경제학자에게 의뢰를 했어요. 가장 이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제프리 sak스라는 맨 오른쪽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이 들어가 있고 사람들의 행복에 관한 많은 조사와 연구가 있고, 특히 어떤 나라가 행복하고 왜 행복한지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보고서를 이제 유엔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국가를 앞으로 어떻게 경영할 거냐, 이제라는 그 논의를 담고 있는데, 읽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구글에 들어가시고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하게 되면 다 다운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2012년도 세계 행복 조사에서 나온 세계 각국의 행복 랭킹입니다. 지도를 그 나라의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에 따라서 지도를 다시 그려본 겁니다. 근데 지도를 새로 그린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교회에서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유엔에서 이제 이런 조사에 기초해서 세계 지도를 그려봤는데, 초록색이 상위 20개국입니다. 근데 보시면 북미, 캐나다, 미국 들어가고요. 또 북유럽 들어가고, 호주, 뉴질랜드 들어가고, 그러니까 1등부터 20등까지가 주로 이제 이런 대륙들에 있고요.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감이 낮은, 국민들 스스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내 삶은 아주 최악이다라고 보고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중북부 사하라 사막 근처에 있는, 그리고 또 행복감이 낮은 지역들이 이 동남아시아 비롯해서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저 미들리스트가 모여 있는 그런 이제 벨트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지도에서 보시면은 41등에서 60등에 해당하는 파란색으로 일본과 같이 그런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왜 이런 지도를 그려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느냐? 이제 국가가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행복을 중요한 국가 경영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점의 변화를 촉구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존도 지역을 표시한 어떤 지도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흥미있게도 행복감이 낮은 지역들,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라든지 여기 동남아시아 이 벨트하고 기독교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혹은 다른 종교가 있는 지역들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슬람 국가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행복도가 다 낮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대체로 이런 것도 좀 낮고요. 이슬람 국가 중에서 제가 몇 군데 보여드리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지역은 굉장히 행복감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측정할 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언어가 다르고 또 국가 각 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는 말을 쓰게 되면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가장 쉽게 모든 민족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복을 측정하는데 이런 방법입니다. 사다리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인생 사다리인데 0부터 10까지 있다. 0은 worst possible, 당신의 최악의 상태이고, 10은 best possible, 최상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입니까? 라고 자기 삶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도를 물어봅니다. 요거를 한번 스스로 한번 골라보세요. 나는 몇 점인가? 내 삶의 만족도는 0부터 10에서 몇 점인가 한번 해보시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들 모아놓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제 와이프하고 아이들 모아놓고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8점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8점 그랬고요. 제 와이프도 8점, 아이들도 8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높지 않은 것 같은데 8점이면 얼마나 높은 점수인지 나중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전 세계 인구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갤럽에서 조사한 데이터들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응답자가 4,820밀리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온 그림이니까 굉장히 믿을 만한 이제 그래프인데 8점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9.7%밖에 되지 않습니다. 9점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3.3이고요. 10점이 3.3이니까 8점 이상이 전 세계 인구의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중앙에 해당하는 5점이 전 세계 인구의 26%입니다. 이 5점을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자기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9%이고요. 5점이 안 되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31% 정도 됩니다. 이게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삶에 대한 평가를 이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대체 가장 행복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개의 나라를 뽑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11등이라서 11개까지 제가 뽑아왔는데요. 행복 국가조사에서 흔히 1, 2, 3등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항상 위에 있습니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 4개의 나라가 일종의 행복의 세계 4강입니다. 특히 덴마크는 거의 항상 1등하는 나라인데요. 그리고 나면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그리고 미국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덴마크의 국민들의 평균 점수가 7.9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점 정도 되는 건데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점수입니다. 예. 평균이 8점이라는 얘기는 아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9점과 10점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정상분포를 가정해 보면 8이 중간이기 때문에 9나 10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8, 9, 10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행복감이 가장 낮은 나라들을 10개를 밑에서부터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156등이 토고입니다. 토고라는 나라인데 이 토고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몇 점이라고 평가하냐면 3점입니다. 3점이면 얼마나 이게 열악한 점수이냐. 평균이 3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가 자기의 삶을 1, 2로 표시한다는 거죠. 0이 가장 월스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 2, 3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열악한 거죠. 보시면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하라 사막 근처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베냉이라는 나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시에라레온이라는 나라, 부룬디, 코모로, 탄자니아, 콩고 다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이 스스로 보고하는 자기 삶의 점수가 3점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10개의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한 4점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항상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거죠. 이건 아까 그 아프리카 지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이 대부분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순위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항상 우리는 다른 두 나라도 좀 알고 싶어 합니다. 일본 알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 최근에 중국을 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을 포함해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위에 4개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가장 행복한 4개의 나라가 있고요. 일본이 6점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수준에 비해서 일본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44등이고요. 우리나라가 5점대 후반이어서 56등이고 중국은 아직도 국민들의 행복도 면에서는 굉장히 낮은 11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를 참고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방글라데시를 보여드린 이유는 어떤 분들이 그 국가들의 행복도 조사 결과를 어디서 보셨는데 방글라데시가 1등으로 나왔다 이런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은 필요가 없고 오히려 돈은 방해가 된다. 방글라데시가 행복한 걸로 봐서 돈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 혹은 돈이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방글라데시는 공신력 있는 조사에서 1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믿고 싶어해요. 이 너무 물질에 중요점을 두는 걸 물론 행복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물질을 일방적으로 피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 그렇게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방글라데시가 1등이라는 것을
어디서 들으셨는데 믿으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방글라데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다 평균 한 4,820밀리언 데이터에서 나온 데이터에 근거하면 방글라데시는 100등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좀 오해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유엔이 하려고 하느냐, 관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한다는 게 뭐냐, 전에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였어요.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잘 사는 거다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꼭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중동 지역에 있는 몇 개의 나라들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높습니다. 7점을 넘기고요.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같은 걸 보시게 되면 대개 6점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도 행복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할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 맞지 않고요. 물론 이 안에서도 몇 개의 나라들 밑에 보시면 뭐 예멘이라든지 시리아, 이라크는 행복감이 굉장히 낮지만 이 미들리스트 지역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도대체 무엇이 이 국가가 간의 행복의 차이를 설명하느냐, 그걸 들여다보면 우리 개인이,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찬 CEO가 기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장 행복한 4개의 나라들하고 행복감이 가장 낮은 4개의 나라들이 중요한 5가지의 변수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는 많은 변수가 있지만 국가들 간의 행복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변수가 필요 없습니다. 몇 개를 가지고도 다 설명할 수가 있다는, 그게 신기한 점인데 그 중에 5개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표에서 40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짐작하실 수 있는 지표입니다. 뭐겠습니까? 예,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에서 40배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그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준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부라는 거가 행복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물질적인 부라는 건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고요. 두 번째 지표에서는 28년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겠습니까? 평균 수명입니다. 건강해야 돼요. 의료시설이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생존하기에 유리한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2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인데 나머지 3개는 사실 좀 뜻밖의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몇 %가 동의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거기에서 첫 번째 95대 48, 두 번째는 94대 63, 세 번째는 33대 85로 의견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게 뭔지 첫 번째 보시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행복한 나라들의 국민들의 평균 95%는 있다고 얘기를 해요.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48%의 국민들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을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행복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이 교회에 또 이런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것,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학교에서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학원 강의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양복은 입지 않고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그날 그렇게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5시 조금 넘었는데 수업하고 있는데 계속 핸드폰이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받아보니까 그날 저녁 7시에 제가 어느 기관에서 CEO 과정 강의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오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보통 스케줄을 다 잘 관리하는데 그걸 깜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당황한 겁니다. 강의는 취소는 안 되고요. 근데 복장이 너무 불량한 거예요. 청바지 운동화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제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죠. 사정이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갖다 주겠다고 옷을. 그래서 강의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무 뿌듯한 겁니다.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사실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몇 %냐? 79.8%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79.8%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높은 것 같잖아요. OECD 국가들의 34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33등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OECD 기준으로 보게 되면. 터키가 꼴등입니다. 터키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터키가 78.8%입니다. 꼴등이고요. 1등은 아이슬란드인가 그런데 9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복감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행동할 때 자유가 있느냐예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정치적인 자유까지 포함합니다. 행복한 국가의 국민들의 93%는 있다고 얘기를 하고 행복감이 낮은 나라의 국민들은 63%만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상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나는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느냐,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느냐, 이 느낌이죠. 나는 자유롭다라는 느낌, 이게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런 거죠. 회사에서 사원들이 일을 하는데 나는 항상 자유가 없다, 데드라인에 쫓긴다, 하라는 것만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의 행복감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과 정부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느냐. 행복한 나라의 국민들의 33%만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요. 행복하지 않은 나라의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적 기관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 회사원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10점 만점에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1점 올라가는 것은 연봉이 30% 뛰는 거하고 효과가 똑같습니다. 이 조직원들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윤리 경영해야 된다, 법에 맞는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이 조직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조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고요. OECD가 아까는 이제 절대 빈곤한 나라들까지 포함했는데 OECD도 국가 경영에 대해서 목표를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거 말고도 새로운 어떤 지표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10개를 제안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가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도입니다. 글자 그대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행복을 이제 국가 경영의 중요한 지표로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 수준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은 절대적으로 보면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조건들에 비추어 보게 되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로 저희가 그 우리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나가서 초등학교에서 행복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학생용 교과서를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는데요. 이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다가 무상으로 다 나눠드리고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전부 연수를 해드립니다.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 학기에 전국에서 200개에 해당하는 그 학교들이 행복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 5만 4천 명이 수업을 듣는데 이 교과서 값만 3억이 들어가고요. 선생님 연수하는데 1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교과서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억 5천이 들어가고,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그 뜻있는 기업인들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 수준의 얘기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얘기고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보면 개인이 행복해지는 것은 제가 감히 부족한 신앙이고 우리 목사님이 다 정정해 주시겠지만 틀려도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용감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믿으면 그 백성은 복이 있다. 그렇죠?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에겐 없던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 어떤 분은 이 행복에 해당하는 동양적인 언어로 쾌족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즐겁고 만족한다 해서 쾌족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사실 행복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된 말은 아니고요. 그러나 아무튼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도 보게 되면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주님, 그러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찾는다고 할 때 사실은 행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섬기고 예배함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으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마땅한 일인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국가도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그렇게 변하고 있고 성경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뭐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느냐, 개인이 진짜 행복하면, 그 마음이 긍정적이고 자기 삶에 만족하면 진짜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엠피리컬한 경험적인 증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체력이 건강하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을 조금만 했는데 쉽게 지치면 우리가 일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초 체력이 좋다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자산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적당한 수준의 지능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삶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개인이 행복하고 마음에 자기 만족이 있다는 거가 몸이 건강하고 적정한 수준의 지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걸 가져다 주느냐, 그 증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는 얼굴에 잘 나타납니다. 특히 얼굴에 미소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가 잘 나타나는데요. 얼굴에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세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 중에서 미소에 중요한 근육이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입 주변의 근육과 눈 주변의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입 주변의 근육은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앞에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왜 김치 혹은 치즈 하잖아요. 요 입 주변을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걸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여기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아마 리더분들이신데, 여러분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분이 썰렁한 농담을 해도 억지로 웃어야 될 때는 입으로 움직여요. 씩 웃어줍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잘 안 움직여지는 근육이 눈 주변의 근육이에요. 이거는 잘 못 웃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 입 주변의 근육을 능수능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 웃음을 팬 아메리칸 스마일이라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이 웃는다 그래가지고 가짜 웃음인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익숙한 생각이 있고, 보통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익숙하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쉽게 하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성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합니다. 야, 뭐 결혼 생활도 만족스럽고 아이도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다 형편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익숙한 생각입니다. 남자를 보고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남자인데요. A의 미소가 있고 B의 미소가 있는데 B의 미소는 더 자연스럽습니다. A의 미소는 약간 억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의 미소를 보고는 이 사람은 지금 조금 삶에 문제가 있나 보다, 뭐 와이프하고 좀 싸웠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야구 선수 명확해, 누가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지. 그럼 왼쪽에 있는 선수를 보고는 요즘 뭐 타율도 좋고 연봉도 많이 올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 행복을 어떤 좋은 조건들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니까 얼굴에 미소가 있을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생각은 뭐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기 때문에 20년, 30년 후에 이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 생각은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 익숙하지 않느냐? 그걸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각자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삶을 그렇게 추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과학자들이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60년, 70년 팔로우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시기의 행복이 그 다음 시기에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는지를 밝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연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거는, 이 여학교에서, 여대에서 졸업할 때 졸업 앨범을 찍는데, 이 졸업 앨범 사진을 다 구해다가 이 여학생들이 이 웃을 때 입과 눈을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지, 입만 움직이고 있는지, 전혀 안 웃고 있는지를 전부 점수화해가지고 점수를 만들어냈어요. 21살 때입니다. 만 21살 때. 그러고 나서는 27살에 다시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결혼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던 졸업 앨범을 찍었던 여학생들이 27살에 결혼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말은 사실 좀 불편하죠. 여기 아마 결혼 안 하신 그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한 거냐? 그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한 거냐? 40대 후반에 다시 조사해가지고 지금 결혼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결혼 생활에 만족하면 우리가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그러나 21살 때 이 사람이 졸업 앨범에서 웃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냐? 이건 익숙치 않은 생각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졸업 앨범에서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던 개인들의 중년기에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결혼 생활에 만족하니까 행복한 게 아니고, 당신 행복하니까 결혼 생활이 좋더라는 겁니다. 남자는 어떻냐?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던 사람보다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혼율이 낮습니다. 야구 선수는 어떠냐? 미국 메이저리그에 1952년도에 등록돼 있었던 선수들의 사진을 분석합니다. 그래가지고 미소를 분석해요. 세 집단으로 나눕니다. 눈과 입을 다 움직이고 있는 선수, 입만 움직이고 있는 선수, 하나도 움직이고 있지 않은 선수. 1952년도이니까 이미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몇 년도에 죽었는지 데이터를 전부 얻어가지고 생존율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재미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점선이 눈과 입을 다 움직인 선수이고요. 52년도에 가운데 있는 점선이 입만 움직인 선수이고 맨 왼쪽에 있는 실선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야구 선수입니다.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것은 생존율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X축이 나이이고 Y축이 생존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952년도 사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찍었겠죠. 근데 그 사진 속에 무슨 정보가 있느냐? 이 사람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행복은 결과라고만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관점을 좀 바꾸자라는 거죠. 행복은 자원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건강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행복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다. 마치 우리 기초 체력하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행복이 이제 워낙 중요한 이슈, 그다음에 관심 있는 이슈가 되면서 위험한 일들이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일들의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강조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좋은데 당신이 긍정적이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조금 근거 없는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주는 겁니다. 아마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시크릿처럼 근거가 없고 위험한 책이 없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책 CEO들 가끔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시크릿은 추천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크릿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거는 간절함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인류의 몇 %만이 깨달았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근거 없고 위험한 얘기입니다.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을 쓴 저자는 여자분인데요.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암은,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다. 감사해라. 긍정적이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너무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정을 해요. 소위 긍정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연구 속에 들어있는 허점을 찾아내기로 자기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 인터뷰해가지고 허점을 찾아가지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긍정의 배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책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모든 삶의 조건들을 뛰어넘을 만큼의 문제 해결 능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이비 종교처럼 긍정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의 한계는 무엇인지,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의 방법과 얼마만큼 이게 융합될 수 있는지, 일치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행복을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 그리고 성경에 있는 특별히 팔복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요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행복과 이게 일치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행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걸 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념들은 사실 우리가 정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누구나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말로 얘기하라 그러면 어렵습니다. 말로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가끔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게 외설과 예술의 한계. 그렇죠?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어느 선을 넘으면 외설인 거냐. 말로 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로 하긴 어렵지만 보면 안다. 우리가 동감하는 얘기예요. 행복도 말로 사실은 정의하는 건 쉽진 않아요. 다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행복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행복한지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행복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그러면 그때를 보면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행복의 정의를 미리 어떤 기준으로 정해놓지 말고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보고하는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상태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부르는 상태인지를 거꾸로 한번 추론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이폰을, 여기 아이폰 안 좋아하시는 그 회사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연구는 아이폰으로 됐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문자를 하루에 여러 번씩 보냅니다.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문자를 받는 이 순간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거가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기분을 물어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루에 보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냐면, 첫 번째, 도대체 성인들입니다. 성인들은 하루에 시간을 어디에다 많이 쏟고 있는지 시간의 상대적인 분포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무슨 일을 많이 하는지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일들을 할 때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행복감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가장 행복감을 주는 활동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활동들을 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눈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학자들이 이 위에 있는 그림, 동그라미 그림들을 이제 그렸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동그라미 크기가 뭐냐? 하루에 사람들이 하는 시간, 그 활동을 하는데 들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동그라미가 클수록 하루에 그 일을 많이 한다는 거고요. 작을수록 그런 일을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우측에 있을수록 할 때, 그 일을 할 때 행복감이 크다는 거고, 좌측에 있을수록 행복감이 낮다라는 겁니다.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사람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맨 위에 보시면은 일입니다. 글자 그대로 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불행해요. 이를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의 챌린지는 뭐냐? 성인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그 직장을 얼마만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냐. 이거는 CEO들의 고민이고, 특별히 크리스찬 CEO의 고민인 겁니다. 가장 행복감을 많이 주는 것은 성인들이기 때문에, 오른쪽 끝에 아주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가 굉장히 행복감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보고를 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사적이니까 그 다음 거부터 볼게요. 두 번째로 행복감을 준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입니다. 운동하고 있을 때 문자를 받으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대화하고 있을 때예요. 내성적인 사람도 혼자 있을 때보다는 누구랑 얘기하고 있을 때 행복감이 높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거가 좋지가 않아요. 행복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대화하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플레잉, 게임, 어떤 취미 활동으로 뭔가 게임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시든지 등산을 하시든지 이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 산책할 때입니다. 조금 이렇게 걸으시는 게 행복에는 좋은 거죠.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을 때입니다. 이 먹는 거는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 한국 직장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실시간적으로 행복을 측정해 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부터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그래가지고 일을 할 때 계곡으로 들어갔다가 12시 점심시간 때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그랬다가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는 다시 바닥을 쳤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밥 먹을 때 올라갑니다. 이게 성인들의 모습이에요.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 아마 크리스찬들은 이 순위가 더 높겠지만 이게 그냥 종교하고 상관없이 한 거기 때문에, 근데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명상하고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복 강의를 별거 할 게 없고요. 사실 행복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상위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시간을 좀 늘리시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어카운트 개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해야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헌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하죠. 시간도 어카운트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해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행복감을 주는 일들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도대체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활동들에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무슨 경험을 하길래 그 경험에다가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는 뭐냐, 즐거움이에요. 재밌답니다. 재밌다예요.
재미있지 않으면, 신나고 즐겁지 않으면 행복이 아닌 겁니다. 이 부분을 유교 전통이 우리가 강해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뭔가 신나는 일을 하다가도 끝자락에서 죄책감을 느껴요. 아, 너무 노는 거 아니야 이럽니다. 그러나 그걸 조금 더 밀고 나가셔야 돼요. 조금 더 즐거우셔도 됩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활동들 공통점이죠. 맛있는 걸 먹는다, 운동한다, 대화한다, 기도한다, 게임한다, 사랑을 나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 온전히 집중한다예요. 사람들이 방해받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방해한다. 신나게 뭐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못 먹게 한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뭔가에 푹 빠져서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거나 명상하거나 산책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산책할 때 단순히 바람을 쏘이는 게 아니고요. 산책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성장해요. 기도할 때도 그렇죠. 내면에 성장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주관적인 상태를 사실은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세 가지의 주관적인 경험이 섞여 있는 상태를 행복이라는 큰 이름으로 붙이는 겁니다. 즐겁다. 뭔가에 푹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의미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을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아까 일들, 운동하고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걸 경험한다는 거고요. 이런 일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유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억지로 먹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양을 먹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시간에 먹게 하거나 그럼 즐거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활동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이거는 즐거움이 아닌 겁니다. 자유예요.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초하에서 내가 즐거움과 의미 있고 몰입하고 있고 이거를 경험할 때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건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도대체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신기한 데이터입니다. 군대 가게 되면 이병, 바로 가면 이병이고요. 조금 지나면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그럼 제대합니다. 대학생들, 지금 전부 남자들 데이터예요. 이병하고 병장의 평균 나이 차이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이번 한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나이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1년이라는 차이는 행복에서 큰 차이를 안 만들어냅니다. 보통 사람들 조사해 보면 21살하고 22살의 행복도는 차이가 안 나요. 1년은 그렇게 중요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병과 일병은 그냥 대학생들하고 행복 수준이 비슷해요. 근데 상병이 되면 행복감이 뚝 뜁니다. 병장이 되면 훨씬 더 뛰어요. 군대 안 가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요. 저도 사실 군대를 안 가가지고 잘 모릅니다. 제가 실감나게 그걸 못 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아봤더니 이병과 일병일 때는 자유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상병과 병장이 되면서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있더라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이거는 인간의 행복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자유죠. 성경에서도 자유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연히 얻은 데이터인데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었고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냐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특히 CEO로서 우리 조직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이제 몇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장 중요한 주제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기독교에게도 중요하고 행복에게는 특별히 더 중요한 논란이 가장 많았고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일반인들도 계속해서 헷갈려하는 주제가 돈입니다. 돈과 행복의 문제예요. 돈을 추구하는 거가 행복에 도움이 되느냐, 돈이 많은 것이 행복에 방해가 되느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 내에서도 논쟁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스털린 패러닥스라 그래서 이름이 붙어 있는 아주 유명한 패러닥스가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몇 가지 패턴들이 일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국가 내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해야 됩니다. 돈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부자 나라의 국민들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보다 행복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패턴이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나라처럼 경제적 수준이 확 좋아지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의 행복 수준도 올라가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일관되게 나타나야 돈과 행복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증거는 어느 정도 나타나요. 세 번째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얘기한 사람이 이스털린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예로 들 때 우리나라를 듭니다. 대한민국을 바라요. 경제 수준이 몇 배가 좋아졌는데 행복 수준은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돈과 행복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주장은 절대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수입이 중요하다. 누구나 다 좋아졌기 때문에 내 위치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행복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돈과 행복 사이에 대한 이 패러닥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돈과 행복 사이에는 분명하게 관계가 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입니다. 단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성경의 내용과 굉장히 일치합니다.